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오직 대한민국이 전수한 기적의 마인드 하나로 전 세계 2위 수출국이라는 기적을 일궈낸 나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이 펑펑 터지는 나라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유통망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며 인류 문명의 지도를 바꿔버린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대명사로 불리던 곳. 과거 세계 최강 대국들이 기껏해야 하청기지라며 비웃고 무시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과거를 그대로 되풀이하며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이 경이로운 도약의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가진 나라.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맨몸으로 버텨낸 지독한 오기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째로 살려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점이 왜 대한민국의 심장부였는지에 대한 거대한 진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밑바닥 과거에 숨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소름 돋는 생존 공식이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인물이라 부르지만 제게 아버지는 그저 별나고 고집 센 사람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강요, 남들과 다른 행동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심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카입니다. 우리 집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과 단정하게 정돈된 집, 특별히 화려하다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반듯한 느낌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반듯한 공간 한복판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떡하니 걸려있는 대형 액자 하나. 그 유리 액자 안에는 기름때와 얼룩으로 범벅이 된 낡고 빛바랜 남색 작업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게 보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치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 작업복은 우리 집 거실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문의 보물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저는 거실 불을 먼저 껐습니다. 혹시라도 눈에 띌까 봐서요. 친구들의 눈에 저 구질구질한 작업복이 걸리는 순간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질 것 같아 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친한 친구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지만 친구가 돌아간 뒤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작업복만 없었다면, 저 낡고 퀴퀴한 것만 없었다면 우리 집은 정말 괜찮은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또 어떻고요? 낡은 원목 책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자료와 서류들이 가득 쌓인 그 공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책상 뒤편 벽면 정중앙. 그곳에는 초록빛 방글라데시 국기와 정확히 똑같은 크기와 높이로 나란히 걸려있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버지는 그것들을 자주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서재 앞을 지날 때마다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웃들은 아버지를 한국을 배워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라며 칭송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했죠. 하지만 저는 그 칭송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저를 보면 한국 중독자 집안 딸이라고 수군거렸으니까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만 이래야 하는 건지, 왜 나만 이런 아버지를 둔 건지 매일 밤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느긋한 나라입니다.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늦는 것이 미덕처럼 통하는 문화죠.
느린 것이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것이 품격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속 시간 5분 전에 전원이 대기를 마쳐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식사 시간은 1분의 오차도 없이 지켜야 했고 어른을 보면 반드시 허리를 꺾어 인사해야 했죠. 조금이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날에는 서리빨 같은 아버지의 눈빛이 날아왔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늦잠 자고 유유히 등교하는 동안 저는 혼자 전날 밤부터 가방을 싸두고 15분 일찍 현관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창피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규율이 폭발적인 충돌로 이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제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아버지가 응접실로 들어오시더니 친구들 앞에서 대뜸 약속 시간을 왜 7분이나 어겼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제 얼굴은 그대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만 이런 걸까? 왜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참다 못해 결국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과거에 갇혀 사세요? 저 작업복이랑 저 태극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낮고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규율을 견디지 못하면 너는 평생 이 낙후된 현실을 깨부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거실의 저 작업복은 뭐고 서재의 저 태극기는 또 뭔가?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 그 의문들은 오래도록 풀리지 않은 채 제 안에서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계의 고위 관료들이 기술 자문을 구하러 우리 집을 찾아올 때도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귀한 손님들 앞에서도 한국 이야기에 열을 올리셨죠. 손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주방 문 뒤에서 훔쳐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관료들이 돌아갈 때는 항상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그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 당시에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낡은 손수첩 하나를 몸에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비치바렌 표지에 글씨가 빽빽하게 채워진 그 수첩을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가 일기장을 지키듯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은 몰래 그 수첩을 펼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눌러쓴 글씨들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재빨리 닫아버렸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저도 모르게 그 수첩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버지가 왜 그것을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는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끝내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또 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고 그 이야기 끝에는 반드시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항상 그런 식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와 숨막히는 규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독학에 매달렸고 마침내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명문대학원 석사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도망치듯 선택한 공부였지만 전공만큼은 도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시스템을 배워와 방글라데시의 공장을 바꿨듯이 저는 이 나라의 다음 시대를 열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탈출구가 하필 아버지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였다는 것이 지금도 우습게 느껴지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방감에 온몸이 부풀어 오른 채 저는 공항에서 배웅하러 나오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장으로 향하는 저를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낡은 손수첩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수첩을 받아들었고 탑승구 안으로 걸어가면서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무언가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서툰 글씨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수첩은 공항에서 돌아오는 내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동안 펼쳐보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펼쳐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딘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기숙사 방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 수첩이 손에 잡혔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펼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이야기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첩 안의 글씨는 벵고로와 한국어가 뒤섞여 있었어요. 한국어는 읽을 수 없었지만 벵고로로 적힌 부분들은 읽을 수 있었죠. 그것은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써내려간 일기였죠. 저는 첫 페이지부터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아버지는 다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에 살고 계셨어요. 당시 아버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사판을 찾아다니며 마기를 했고 그것도 없는 날에는 시장 바닥에서 잔심부름을 하셨죠.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시절을 수첩에 길게 적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단 몇 줄뿐이었죠. 오히려 그 짧음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길게 쓸 기력조차 없었던 날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습니다. 출산 후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한 탓이었죠.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는데 그 병원비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저의 분유값도 마찬가지였죠. 수첩에는 그 시절 아버지가 느꼈을 막막함이 아주 짧고 건조한 문장들로 적혀 있었어요. 화려한 표현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기록한 것이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죠.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우셨다고 적어두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잠든 어머니와 저를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죠. 그 즈음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이 한국의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염색 공장이었습니다. 급여는 방글라데시에서 버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브로커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당장 수중에 없는 돈이었어요. 아버지는 주변에 손을 벌렸습니다.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설명했고 그렇게 겨우겨우 돈을 마련하셨죠. 수첩에는 그 과정이 꽤 길게 적혀 있었어요.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손 벌리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고요. 브로커가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결국 그 돈을 넘기셨죠.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고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일이 있다고 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아버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 어머니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지 못하셨어요.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혼자 공항으로 향하셨습니다. 수첩에는 그날 아침 잠든 어머니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제 얼굴도요. 갓 태어난 저는 물론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셨던 모양입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뭔가를 가져오겠다고 수첩에는 그 말이 적혀 있었어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았죠.
그렇게 아버지는 한국 땅을 밟으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아버지가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고 했어요. 압도당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죠. 수첩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 공항만 봐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카 공항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안내판 하나하나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아버지는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찾아보니 인천공항은 아버지가 도착하시던 그 무렵 막 문을 연 공항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아버지는 그것을 알 리 없었겠지만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그 순간만큼은 평생 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수첩에 그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유독 길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공항 안에서 길을 찾다가 올라가는 계단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서서 바라봤다고 했어요. 옆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타는데 아버지는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셨죠. 결국 용기를 내서 한 발을 올려놓는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느낌이 너무 신기해서 내리고 나서 한 번 더 탔다고 하셨습니다. 수첩에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아버지는 웃음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곧 눈물이 났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인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에이전시 직원이 아버지를 데리러 나와 있었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채 올랐습니다. 서울을 지나 경기도 쪽으로 한참을 달렸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쉴 새 없이 바뀌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달리는 차들. 아버지는 그것들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달리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 말을 섞을 언어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창밖을 보며 이 나라에서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를 속으로 세고 계셨다고 했죠. 공장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화공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죠. 기계들이 내는 소리가 귀를 눌렀고 바닥 곳곳에는 염료가 번져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던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다고 했죠. 공장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창고처럼 생긴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작업복 하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색이었죠. 세탁은 되어 있었지만 여기저기 얼룩이 남아있는 이미 누군가 쓰다 간 작업복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 보셨습니다. 수첩에는 그 순간에 대해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입고 버텨야 한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거실에 걸어두었던 그 낡은 작업복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워달라고 졸랐던 그 옷이 어머니와 갓 태어난 저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아버지가 처음 손에 쥐었던 것이었죠. 그 옷이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에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숙사 방 안에 혼자 앉아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이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차창 밖으로 바라봤을 풍경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였을까요?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돌아갈 여유도 없는 상태로 낯선 나라의 밤을 버텨내셨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가만히 덮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냥 걸지 않았죠. 아직 제가 뭔가를 더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첩의 다음 장들은 공장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메모에 가까웠어요. 배운 작업 순서, 한국어 단어, 가끔은 짧은 다짐 한 줄. 한국어를 배워가면서부터는 벵고로 옆에 한국어 단어들이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죠. 저는 그 변화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에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 일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8시에 끝나는 하루였어요. 하루 14시간이었죠? 아버지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숙소에 들어와 작업복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고. 몸이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꺼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수첩에서 그 무렵 페이지를 보고 나서야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니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염색 공장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단을 대형 드럼통에 넣고 염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서 돌리는 작업인데 약품이 피부에 닿으면 금세 따갑고 빨개진다고 하셨어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으면 저녁 무렵에는 머리가 지끈거렸다고도 하셨죠. 장갑을 끼워도 소용이 없어서 손등이 트고 갈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야기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수첩에서 그 시절 메모를 보기 전까지는요. 손에 바를 약을 사야 한다. 단세 단어였습니다. 숙소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에서 서너 명이 함께 지냈다고. 여름에는 철제 벽이 달궈져 안에 있기가 힘들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약해 새벽에 입김이 나왔다고 하셨죠.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였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추셨는데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수첩에는 그 무렵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무 춥다. 버텨야 한다. 언어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손짓과 눈짓으로 이루어졌어요. 반장이 뭔가를 지시하면 옆에 있는 동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식이었죠. 수첩에는 반장이 자주 쓰는 말들이 벵고러 발음으로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호통이 날아왔다고 하셨어요. 말의 내용은 몰랐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다고 하셨죠. 수첩에는 그 시절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났다. 다시 한다. 그 시절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죠. 아버지는 그것을 불평 대신 다짐으로 적어두셨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매달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 때문이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아버지는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거의 다 방글라데시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분유값, 집세. 수첩에는 매달 얼마를 보냈는지가 짧게 적혀 있었죠. 보내고 나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도요. 그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빠듯하게 살았는지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에 손이 너무 시려워서 장갑을 하나 샀다는 메모가 있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조금 아깝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한국말을 조금씩 익혀가셨어요. 수첩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벵고러 발음으로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 지시어, 숫자, 인사말. 아버지가 언젠가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어요. 수첩의 그 시절 메모들을 보고 나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장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려던 그 무렵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공장 안 공기가 무거웠고 오후 들어서는 반장마저 모습을 감췄습니다.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짧은 한국말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알아들은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장이 망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날 밤 숙소 분위기를 보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욕을 했죠. 그 다음 날 아침 사장은 공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급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수첩에는 그날 페이지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고향에서는 어머니의 병원비, 독촉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보내야 할 돈이 있었는데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났죠. 텅 빈 공장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했으니 마무리는 하고 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작업복을 입고 텅 빈 공장으로 출근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하셨죠. 널브러진 원단 자재들을 정리하고 기계 표면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셨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도 못 받고 사장도 도망간 곳에 왜 계속 나가는 건지. 하지만 페이지를 더 넘기면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공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죠. 가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처음 발을 디딘 곳이었고 14시간씩 땀을 흘리며 버텨온 곳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그냥 등지고 나가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득 어릴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독일 탄광으로 중동 사막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 사람들이 땅 속에서 낯선 나라의 공사판에서 번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모인 돈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요. 어릴 때는 그 이야기가 그냥 먼 나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첩을 읽고 나니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장에서 14시간을 버티며 번 돈을 거의 다 고향으로 보내고 장갑 하나 사는 것도 아깝다고 적어두던 사람. 아버지는 그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니었죠. 자신이 걸어온 길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버텼고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했고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죠. 그것은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카의 넓은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저와 어머니의 삶이 이 수첩 안에 적힌 아버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 이 남색 작업복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잦아들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시면서도 수첩에는 불평 한 줄 남기지 않으셨어요. 다짐만 남기셨습니다. 버텨야 한다고. 그 한 줄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든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 낡은 작업복을 거실에서 치우지 않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텅 빈 공장에서 홀로 청소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공장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그 순간 아버지는 몸이 굳으셨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장을 찾아와 기계를 뜯어가고 원단을 가져가고 집기를 부수는 일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큰 돈을 떼인 사람일수록 더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걸 그 무렵 몸으로 배웠다고 했죠. 아버지는 빗자루를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남자는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장도 도망가고 다들 떠났는데 당신은 왜 여기 있냐고. 아버지는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일했으니까 마무리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짧고 단순한 말이었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명함 하나를 내밀며 한번 찾아와 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명함을 받아 들고 나서도 며칠을 망설이셨다고 해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부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혹시 트집을 잡으려는 건 아닐까? 공장 피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건 아닐까 싶었다고 합니다. 달리 갈 곳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작은 희망 하나만 아는 채로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동대문에서 원단 납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부도난 그 공장에 수천만 원어치의 원단을 납품한 상태였어요.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사장이 야반도주해버리니 사장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었죠. 억울한 마음에 뭐라도 건질 게 없나 싶어 공장을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홀로 바닥을 쓸고 있는 이방인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분을 사기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친 겁니다. 당시 동대문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거운 곳이었어요. 동대문 종합시장 일대에는 수천 개의 원단 도소매 매장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매장들과 연결된 납품 회사들이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디자이너가 옷을 스케치하면 원단 주문, 재단, 봉제, 유통까지 단 하루 만에 끝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속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경기도 일대의 염색 공장에서 동대문으로 쉼 없이 원단을 실어 나르는 납품 회사들이 밤낮 없이 트럭과 리어카를 움직였어요. 사장님처럼 동대문에서 원단 납품 회사를 크게 운영하던 분들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가공 공장과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 단위의 거래를 움직이던 중소기업의 사장들이었죠.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불렀던 겁니다. 사장님이 제공해준 숙소는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컨테이너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보일러가 있었고 화장실이 딸려 있었죠. 아버지가 그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공간이었지만 그때 아버지에게는 그게 별것이었던 거예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자리에 앉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났다고 하셨어요.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전 공장에서는 언제 나올지 몰라 매달 가슴을 졸였는데 사장님 회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이 되면 그냥 나왔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별로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됐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버텨온 사람에게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버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한 위염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병원까지 따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이방인 노동자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회식 자리에서 이슬람 문화를 가진 아버지를 위해 따로 메뉴를 주문하시면서 우리 회사 복덩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가장 오래 남았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날부터 마음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배우고 일하고 따르겠다고. 이 사람처럼 되려면 한국 사람들처럼 일해봐야겠다고 다짐하셨던 거죠. 사장님 곁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방식,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 품질을 대하는 기준. 그것들이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단순히 몸쓰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우라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게 진짜 자산이 될 거라고 하셨죠. 수첩에는 사장님이 거래처를 대하는 방식, 불량 원단을 걸러내는 기준, 납기를 지키는 원칙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 전체가 아버지의 교실이었던 겁니다.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경계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은근히 거리를 뒀죠. 하지만 약속한 시간에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원단을 배달하고 수량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맞추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먼저 음료수를 건네는 상인도 생겼고 지나가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늘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이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시절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장면이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전 공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겨우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사장님 회사에서는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기 시작하셨대요. 배달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창고를 정리하고 원단 재고를 파악하고 거래처 목록을 손으로 옮겨 적었다고 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옆에서 보면서 몸에 익힌 것들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혼자 창고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서는데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거리에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다고요. 몸은 고됐지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고.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새벽 골목에서 조용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그 새벽 골목이 왜인지 자꾸 눈앞에 그려집니다. 아버지가 가장 고되었을 시간에 가장 단단해지고 계셨던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흥분하거나 감격하는 법 없이 그냥 있었던 일처럼 말씀하셨죠.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아버지에게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굳이 꾸밀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실 그대로가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아버지가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사장님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말수가 줄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술술 하시다가도 사장님 얘기가 나오면 잠깐 멈추시고 짧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죠. 누군가가 자신을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해줬을 때의 감정 같은 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버지가 사장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짧은 침묵이 어떤 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압니다. 서재에 나란히 걸린 두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아버지의 이상한 집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방글라데시를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일으켜 세운 나라를 평생 기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아버지 안에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그날 밤 가장 부끄러웠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하나둘 쌓여가던 무렵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시절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눈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원단을 날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거래처마다 요구하는 원단의 결이 다르고 계절마다 수요가 달라지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공장 스케줄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그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면서 일이 달라 보였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버티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고 싶어서 일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크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사장님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급하게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납기가 촉박했어요. 공장에서 올라온 원단 중 일부에 염색 얼룩이 있었는데 거래처 담당자가 그냥 넘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완성품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납기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다른 직원들도 그냥 보내자는 분위기였어요. 이 정도는 업계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 식이었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속으로 많은 생각이 오갔다고 하셨어요. 고향에는 어머니가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셨고 송금은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거래처를 잃으면 회사에 피해가 가고 사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될 것 같았죠. 그냥 넘기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수첩에 적어둔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두 번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아버지는 거부하셨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분량은 보낼 수 없다고. 거래처 담당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한국말이 충분하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 거래처는 다른 납품업체로 주문을 돌려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괜히 고집을 부려서 거래처를 날렸다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하셨죠.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불려갔습니다. 거래처를 잃게 만든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단 두 글자였죠.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불량을 보내고 거래처를 유지하는 것보다 불량을 거부하고 신뢰를 지키는 게 결국 오래 남는다고. 저 거래처는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첩을 꺼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야 비로소 잠이 왔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그 거래처는 2달 후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른 업체 원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결국 믿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다시 사장님 회사로 돌아온 거였죠. 아버지는 그 장면을 창고 쪽에서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셨대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조용히 창고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그날 이후로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날 이후 불량 원단 앞에서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고 했어요. 이미 답을 보셨으니까요. 그 무렵 아버지에게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안면을 튼 한 업체 사장이 찾아왔어요. 자기 회사로 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받던 것보다 꽤 많은 액수였다고 해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져 있었던 거였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저를 생각하면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매력적이었어요. 당시 고향에서는 어머니 병원비가 아직 부담이었고 갓 태어난 저의 분유값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며칠을 혼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창고 정리를 하면서도 원단을 배달하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했죠. 어느 날 밤에는 고향으로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더 많이 주겠지만 그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사장님 곁에서는 매일 뭔가를 배웠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게 없을 것 같았다고 하셨죠.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지금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냥 듣고 넘겼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님이 아버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경상도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다고 하셨대요.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시작해서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 시장을 공부했다고 하셨죠. 배달하다 넘어져 무릎을 깨져도 그냥 일어나서 다시 뛰었다고요. 그렇게 10여 년을 버텨서 지금 자리에 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동안 말을 잃으셨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걸어온 길이 자신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나라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버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일을 찾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사장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자네가 처음 그 공장에서 혼자 청소하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시절 나 자신을 봤다고. 그래서 데려온 거라고. 아버지는 그날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셨죠. 존경하는 마음은 전부터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사장님께 귀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배운 것들을 써먹어 보고 싶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야지 라고 하셨대요. 딱 그 한마디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허락이자 격려였다고 하셨어요. 공항에서 배웅하러 나오신 사장님은 아버지 손에 작은 볼펜 세트를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수첩에 잘 어울리는 볼펜이라고 하시면서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비행기에 올라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셨다고 했죠. 저는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 그려집니다. 아버지와 사장님,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난 두 사람. 그 악수 한 번이 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지금의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방글라데시로 돌아오신 건 한국에 가신 지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와 저를 만나셨을 때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공항 출구를 나오면서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그냥 서 계셨다고.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요. 그러다 조용히 안아드셨다고 했습니다. 울지는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꼭 안고 계셨다고요. 아버지는 돌아오자마자 움직이셨습니다. 한국에서 모아온 돈과 그동안 고향으로 보낸 송금액 중 일부를 합쳐 다카 외곽의 작은 원단 공장을 차리셨어요. 직원 몇 명의 기계 몇 대가 전부인 소박한 규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반신반의했죠. 한국에서 몇 년 일하다 왔다고 공장을 차리겠다는 게 무모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납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섬유업계에서 납기는 사실상 참고 사항에 가까웠어요. 며칠씩 늦는 건 예사였고 거래처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죠.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단 하루도 늦지 않았어요. 거래처 담당자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듯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되자 소문이 났습니다. 저 공장은 믿을 수 있다고요.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량품은 단 한 장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출고 전에 직원들이 원단을 한 장씩 직접 확인했고 기준에 미달하면 그냥 폐기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불평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아버지는 단호하셨죠. 직원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래처가 늘어나고 주문량이 커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컸어요. 불량품을 전량 폐기하다 보니 납품 물량이 줄었고 납기를 칼같이 지키려다 무리한 생산 일정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죠. 거래처 중 몇 곳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버지를 별난 사람으로 봤어요. 융통성이 없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수군거렸죠. 결국 직원 몇 명이 그만두겠다며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싫다고 이렇게 빡빡하게 일하는 곳은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한동안 공장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섬유 업계에 위기가 닥쳤어요. 납기를 어기고 불량품을 납품하던 공장들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거래를 끊기면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업계 전체가 흔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공장들이 있었어요. 약속을 지킨 곳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버지의 공장이었어요. 문을 닫은 공장들의 거래처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아버지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별난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때도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받아서 납기를 지켰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예전에 아버지의 방식이 싫다며 떠났던 직원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거나 다른 곳에서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했고 어떤 이는 그때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신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금 당장 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받아주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공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때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매정한 사람이 아니셨으니까요. 떠난 직원들 중에는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신 건 남아서 끝까지 버텨준 직원들을 위해서이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힘들 때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였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들려요. 신뢰가 무엇인지를 가장 엄격하게 지킨 것이었으니까요. 공장은 그 이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직원 수가 수십 명을 넘었고 거래처도 다카 전역으로 넓어졌어요. 국내를 넘어 해외 바이어들과도 직접 거래를 시작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섬유 업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한국식 경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를 배척했던 거래처들 중 일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어요. 납기와 품질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방글라데시 산업부 관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나라도 할 수 있다고,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고. 관료들이 돌아갈 때는 항상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 장면을 주방문 뒤에서 훔쳐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들이 돌아갈 때 표정이 올 때와 달랐다는 겁니다. 뭔가를 얻어가는 표정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거래처가 늘고 주문이 쌓이고 공장이 커지면서 아버지의 방식이 옳았다는 게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처음에 불평하던 직원들이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 불량품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 그 무렵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12살쯤 됐을 때였는데 어쩌다 공장에 따라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 앞에 서서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를요. 포기하지 않았고 정직했고 약속을 지켰다고. 그게 나라를 바꿨다고 하셨죠.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잔소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괜히 눈길을 돌렸어요. 그때는 그 간절함이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아버지가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으니까요. 아버지는 공장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다카 외곽의 기술학교 설립에 기부를 하셨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폴리텍처럼 기술자를 키워야 나라가 산다고 하셨죠. 어릴 때는 그 말이 그냥 아버지의 지독한 고집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려요.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던 거죠.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을 이 나라에 이식하려 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라면서 늘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자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나에게는 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이었죠. 공장을 물려받고 방글라데시를 바꾸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저는 그 무게가 싫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주말에 그냥 쉬고 놀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야 했어요. 공부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어릴 때는 그 틀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방식도, 아버지의 꿈도,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집착도 그냥 제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아버지가 이룬 것들을 되돌아보면 그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어요. 수첩 하나와 몸으로 익힌 것들만 들고 돌아오셔서 아무도 믿지 않는 방식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그게 결국 방글라데시 섬유업계의 한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고 지역 청년들이 기술을 배울 학교도 생겼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서재에 방글라데시 국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걸어두신 이유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아버지 안에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를 만들어준 나라였고 방글라데시는 아버지가 그것을 쏟아부은 나라였죠. 그 두 가지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거실의 낡은 작업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옷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결국 방글라데시를 위해 쓰인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매일 그 앞에 서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앞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때 제가 두고 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수강 신청, 기숙사 생활, 낯선 언어,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루가 끝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죠. 차갑고 건조했어요. 공항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던지 멍하니 서 있다가 옆 사람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크고 현대적인 나라에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느낀 건 속도였어요. 모든 것이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도, 말하는 속도도, 일 처리하는 속도도요. 다카에서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 다른 약속이 생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걸으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멈추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게 바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속도였던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부터는 더 놀라웠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됐어요. 3분 42초, 3분 41초, 3분 40초.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죠. 다카의 버스는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배차 간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 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초 단위로 시간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승강장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일렬로 줄을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오면 타는 사람들이 차례로 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한동안 그냥 서서 바라봤어요. 다카버스 정류장에서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강요된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었어요. 대학원의 첫 번째 세미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자리가 거의 차 있었어요. 시작 시간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는데도요. 동기들은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업 시작 10분 후에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 전부터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3분 전에 들어간 거였는데 괜히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딱 하고 걸리는 게 있었어요. 모두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전에 준비를 마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카의 집에서 저를 숨 막히게 했던 그 규율이 이 나라에서는 그냥 일상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유별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였어요. 그러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곧 신용이다. 품질은 목숨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어릴 때는 그 말들이 그냥 잔소리였어요. 밥상머리에서 등교 준비를 하다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나서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그 말들이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광판의 초 단위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혼자 진열대를 정리하는 직원도 주말에도 연구실을 지키는 동기들도 아버지가 그토록 강요하셨던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그냥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직접 보고 오셨으니까요. 과제 제출 기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스템이 칼같이 닫혔어요. 기한이 지나면 제출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1분도 예외가 없었죠. 방글라데시에서는 교수님한테 사정을 말하면 융통성이 있었는데 한국 동기들은 아무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기한을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본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너무 각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각박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서로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내 일을 제때 끝내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연구실에 가면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지나가다 건물을 올려다보면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쉬는 날이라고 텅 빌 것 같았던 연구실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강요받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온 거였습니다. 다카의 친구들은 수업이 없는 날에는 늦게 일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어요. 공부는 시험 전날 몰아서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요일이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었어요.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늦은 밤 기숙사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키는 사람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하고 있었죠. 별것 아닌 장면이었는데 왠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방글라데시였다면 손님이 없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쉬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일을 찾아서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똑같이 하는 사람.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하시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학교 행정도 놀라웠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러 관공서에 갔는데 번호표를 뽑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차례가 됐습니다. 서류를 내밀었더니 담당자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처리가 됐다고 했어요. 다카에서라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담당자마다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는 말이 달랐고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도 매번 달랐죠. 그런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잠깐 멍하니 섰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건 더 신기한 일이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고 하면 동기들이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준비를 미리 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지겹도록 훈련받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이 나라에서 통했어요. 동기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교수님이 과제 발표를 하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동기 한 명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준비를 잘했다고요. 칭찬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연함이 어디서 왔을까? 태어날 때부터 제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심어준 거였죠. 방글라데시에서 홀로 한국식 규율을 고집하던 한 사람이 딸에게 물려준 것들이 이 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건 처음이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여보세요, 아니카냐 하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빠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봤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오래된 응어리 같은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직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겨울다운 겨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카의 겨울은 그냥 조금 선선한 정도였죠. 긴 소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겨울은 달랐어요.
아침에 기숙사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차가워 폐가 저릿한 느낌이었어요. 입고 나온 옷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죠. 두꺼운 겨울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동기들이 명동에 가보라고 했어요. 백화점이 있고 옷가게가 많다고 했죠.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내려서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두꺼운 패딩과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다카의 번화가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길거리에는 노점상들이 어묵과 호떡을 팔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추위가 더 실감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깥의 칼바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조명이 환했고 매장 곳곳에서 좋은 향이 났습니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겨울 외투 매장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두꺼운 패딩들이 가득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솜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를 골라 입어봤어요. 몸이 따뜻하게 감겼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제법 잘 어울렸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가격표를 확인하려고 목 뒤쪽에 달린 태그를 손가락으로 잡아 뒤집었습니다. 브랜드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원산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Made in 방글라데시.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태그를 들여다봤어요. 짧고 선명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백화점에서 눈이 높기로 소문난 한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이 공간에서 제 조국의 이름이 적힌 태그를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그를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뒤집어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패딩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몇 개를 더 뒤집어 봤는데 그중 2개가 또 방글라데시였어요. 이 매장에 걸려있는 수십 벌의 옷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제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교수님이 국제무역을 설명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방글라데시는 현재 중국의 뒤를 잇는 세계 의류 수출 2위의 국가라고 하셨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입는 옷의 상당 부분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수업 내용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태그를 손에 쥐고 있으니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숫자로 알고 있던 것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거실에 그 낡은 남색 작업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토록 치워달라고 졸랐던 그 옷. 친구들이 올 때마다 거실 불을 꺼서 안 보이게 하려 했던 그 옷. 기름때와 얼룩으로 범벅이 된 채 액자 안에 걸려있던 그 옷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의 경기도 염색 공장에서 처음 건네받았다는 그 작업복이요. 그 옷을 입고 하루 14시간씩 버텼던 아버지가,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품질 관리를 배웠던 아버지가 방글라데시로 돌아와 그 방식 그대로 공장을 차렸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낯선 나라에서 버텨냈을 수많은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배워온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나라의 고급 백화점에 걸려있는 옷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손에 쥔 이 패딩 하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녹아 있었어요. 그 땀방울 중 일부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세운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 된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패딩을 가슴에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이없게도 백화점 옷 매장에서 울고 있었죠. 지나가던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서도 손은 태그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작업복을 거실에 걸어두신 이유가 이제는 정말로 알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역사였죠. 그 낡고 얼룩진 옷이 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제가 너무 오래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작업복이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런 걸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걸어두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백화점 매장에 서서 보니 그 낡은 작업복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따뜻한 패딩보다 훨씬 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섰어요. 찬 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까보다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금 산 패딩을 그 자리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억지스러운 감상인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두꺼운 겨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어디서 왔을지 생각해 봤어요. 그 옷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까 매장에서 찍어둔 태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아버지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짧게 썼어요. 아빠, 서울 백화점에서 찾았어요. 잠시 후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철 소음 사이로 아버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죠. 지하철이 역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역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딱 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리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새 패딩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특강 공지를 봤어요. 그 특강 공지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전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글로벌 섬유 유통의 역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컴퓨터공학과 학생인 제가 들을 이유가 없는 간견이었어요. 그런데 공지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섬유, 유통, 그 단어들이 눈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있었던 세계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정작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한 번쯤 그 세계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어요. 대강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미 자리가 상당히 차 있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노트북을 펼치고 앉았습니다. 간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화면을 보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섬유나 경영 관련 학과 학생들인 것 같았어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에 노신사 한 분이 오르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이었어요. 그런데 눈빛만큼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또렷하고 매서웠습니다. 자리에 앉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를 듣는 순간 노트북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사는 동대문 시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셨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싣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기침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닫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노신사가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아버지의 세계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간견이 후반부로 흐를 무렵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었겠군요. 강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노신사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가 거래하던 경기도의 한 염색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은 야반도주했고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와 집기를 부수고 원단을 가져갔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자욱한 공장 안에 월급 한 푼 못 받으면서도
홀로 남아 매일 출근해 기계를 닫고 청소를 하던 방글라데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강당이 더 조용해졌어요. 노신사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황당해서 왜 돈도 안 주는데 청소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서툰 한국말로 그러더군요. 내가 여기서 일했으니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정리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래서 제 회사로 데려왔어요. 그 청년이 일을 하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일을 찾았어요. 배달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창고를 정리하고 거래처 목록을 손으로 옮겨 적고 불량 원단 앞에서는 거래처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를 잃게 됐는데 2달 후에 그 거래처가 스스로 돌아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노신사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와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비슷한 시대의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노신사는 잠깐 웃으시더니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업이 잘 풀리다 보면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돈도 못 받으면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그 눈빛이요. 그 눈빛을 생각하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친구가 저를 지켜준 셈이죠. 그 친구는 결국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그 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분명 잘 됐을 거예요. 아니, 잘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반드시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노신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알람. 그것은 다카의 서재에서 매일 아침 두 국기를 바라보던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신사가 말하는 그 방글라데시 청년이 지금 우리 집 거실 가장 높은 곳에 걸린 작업복의 주인공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들려주셨던 이야기 속 동대문 사장님이 지금 제 눈앞에 강단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노트북이 무릎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던 노신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노신사가 갑작스러운 외국인 여학생의 등장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주신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내밀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강의에서 말씀하신 그 방글라데시 청년 알람, 그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알람의 딸, 아니카예요. 노신사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안경을 벗고 제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눈가에 인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눈매와 올곧은 눈빛 속에서 20년 전 그토록 아꼈던 청년 알람의 실루엣을 발견하신 것이었어요. 사장님은 제 두 손을 꼭 움켜쥐시더니 붉어진 눈시울로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으셨습니다. 자네가 정말 그 알라미의 딸이란 말인가? 그 고집쟁이 녀석이 딸을 한국 명문대학원까지 보냈단 말인가? 주변에 있던 교수들과 학생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대강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어요. 저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장님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공장을 차린 것, 처음에는 주변의 배척을 받으면서도 한국식 품질 관리와 납기 엄수를 고집하셨다는 것, 결국 살아남아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가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서재에는 지금도 방글라데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는 말을 드리자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눈물을 조용히 훔치시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구나. 알라미가 해낼 줄 알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늘 완고하고 거인 같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장님 쪽으로 돌렸어요.
아빠, 여기 좀 보세요. 화면 속 아버지가 사장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사장님,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한 두 사람은 스마트폰 화면을 사이에 두고 붉어진 눈으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화면을 향해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화면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목이 메어 대답하셨습니다. 알람아, 고맙다. 아주 멋지게 살아주어서 고맙다. 그냥 붉어진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대강당에 남아있던 한국인 교수들과 학생들도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지켜봤어요. 누군가 저 두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느꼈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긴 시간을 담고 있는지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사장님은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똑같구나.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자네의 한국 아버지가 되어주겠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사장님이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걸었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그 낡은 남색 작업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토록 치워달라고 졸랐던 그 옷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텅 빈 공장에서 혼자 빗자루를 들었던 그 순간이 오늘 이 강연장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거였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했던 일인데 그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을 돌고 돌아온 것인지 걸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 기적이 시작된 곳. 아버지에게 기적이 시작된 그 나라에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기적을 써나갈 차례였습니다. 아버지가 원단 시스템을 배워 방글라데시를 바꿨듯이 저는 이 나라의 기술을 배워 방글라데시의 다음 시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거실의 그 낡은 작업복은 낙인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마침내 한 나라의 미래를 움직이게 만든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